예, 안녕하세요. 예, 토지병장입니다. 그 인터넷상에서 토지병장과 그 스토리텔링으로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에서 토지병장입니다. 이 오늘 얘기는 특강입니다. 그 특강인데 어떤 특강이냐면 그 제목이 됐지 국토 균형 발전 프로젝트 하고 2040 국토 종합계획이에요. 이게 예타면제죠. 그리고 예타면제하고 국토 종합계획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어떤 그날 지금까지 어떤 그 과정을 보면은 그 국토 균형 발전 프로젝트가 2019년 1월 말, 그 2월에 1월 말이죠. 요때 발표를 했어요. 그때 발표하고 그다음에 또 종합계획은 작년에 계속 그 공청회가 6월에 있었죠. 공청회 열고 7월에 열고 그다음에 확정까지 가서 심의까지 가서 지금은 이제 대통령까지 통과돼서 국토종합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작년 2019년부터 이거 특강을 했었어요. 특강을 했었는데 이 내용 가지고 처음에는 특강을 언제부터 했냐면 이 공청회 국토종합계획이 시작할 때쯤에 제가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는 사실 국토 예타 문제가 뭐죠? 예비 타당성 면제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받았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뭐죠? 예타 면제가 통과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못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떤가요? 못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 역시도 발표할 때는 시큰둥했어요. 뭐 통과 못했는데 지금 뭐 통과시킨다고 해서 사업성이 있겠어? 그 많은 재원들이 어디서나 뭐 이런 의문부호가 있어서 그다지 관심을 제가 갖지도 않았고 저 역시도 시큰둥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국토종합계획을 딱 그 이제 발표하면서 여기에 내용이 이 내용들이 포함된 거예요. 이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그 다음에 9월, 8월달, 9월달, 10월달 되니까 예산이 있죠? 예산. 예산이 배정을 된 겁니다. 무슨 배정? 예산? 국토 균형 발전 프로젝트의 예산이 배정이 되는 거예요. 배정이 되는데 예산이 특징이 뭘까요? 그전에는 어떤 그 SOC 사업이라고 하면은 지자체라든지 어떤 그 발주처를 해가지고 민간 사업으로 많이 유도를 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니면 뭐 어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면 요번에 그 예산 배정은 그게 아니라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풀더라고요. 그것도 국고에서 절액. 그러니까 뭐죠? 굉장히 이게 빨리 스피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돼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만약에 예산이 돼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거 만만히 볼 프로젝트가 아니네? 그러게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수많은 개발 자료들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오면서 국토 균형 발전 프로젝트가 이거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제가 2019년 8월 그때부터 특강으로 했습니다. 특강으로 하고 정규 과정에서도 포함시켰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보통 강의가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 파워포인트로 PPT로 해서 많은 얘기를 이렇게 담아둬가지고 이미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미지 띄워놓고 그 다음에 그 설명하고 말로 설명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특강 3시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미지로 하고 전달하니까 저는 말하기 바쁘고 듣는 분들은 굉장히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 양이 많으니까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4시간, 6시간까지 해도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두 가지 다 다루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PPT로 할 거를 줄여가지고 말로 할 거 있죠? PPT로 준비하면서 말로 하는 내용을 전부 다 좀 뭐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 있죠? 여기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다가 이미지하고 제가 할 말까지 전부 다 담았어요. 담았다는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담았다는 얘기니까 이거 보기가 이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영어 시간 뭐 이상도 부족했는데 이게 걸리던 것이 확 줄더라고 시간이. 왜? 할 말을 다 적어놨고 거기서 포인트만 잡아서 보면 돼요. 그 포인트를 이제 보면은 이게 보면은 출력하실 때 꼭 컬러 프린트 하셔야 돼요. 컬러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빨간색, 파란색 이런 줄로서 제가 포인트를 많이 넣어놨어요. 역시 같이 이제 보면서 그 포인트 줄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시간이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토균형발전 프로젝트랑 이 국토종합계획이 물론 오프라인에 할 때는 시간이 3시간, 4시간이면 충분했었는데 충분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말 정신없이 오토바이 들었어요. 말 많이 들었거든요. 특강을 했는데 이제 이 특강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제가 그 특강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특강 뭐 준비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전부 다 전국형으로 이렇게 편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올해 2020년부터는 특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별도의 이것만을 위한 특강. 그래서 안 하다가 어디다 했냐면 다 정규 과정으로 편입시켰거든요. 편입시키다 보니까 특강에 대한 그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촬영을 해서 동영상으로 업로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계속 시간을 미루다가 이번 기회에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냐면 2040 국토종합계획이 뭐죠? 2040년까지 우리나라의 마스터 플랜이잖아요. 그렇죠?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이잖아요. 20년 동안의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공부하신 분이라면 필수죠. 2040은 필수로 우리가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배경이 뭐라고요? 국토균형 발전 프로젝트가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동학계획이 나오겠고, 그죠? 동학계획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시군별로 뭐가 나와요? 도시 기본계획이 나오겠죠? 도시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그 나오면 이 배경을 통해서 또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지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 얘기지만 현재 우리가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토균형 발전 프로젝트랑 그다음에 국토종합계획 총 한 대략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한 11시 12시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동영상 아시죠? 동영상 10시간이면은 현장에서는 몇 시간? 아마 제가 보기엔 15시간, 20시간? 그런 분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얘기 뭐냐면 시간을 구애를 받지 않고 제가 하나씩 전부 다 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지루하지 않게 이미지도 넣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몇 가지 넣었으니까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얘기했고 제가 이제 정규 과정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플랜 A 투자 제가 지은 이름이거든요. 뭐 정규관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플랜 B 투자 이게 뭐죠?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비교해요. 얘기합니다. 플랜 A 투자는 말 그대로 볼까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투자. 그러니까 어디 길목을 투자해서 제대로 투자해서 타이밍에서 호재가 있어서 타이밍 잘 빠져나오는 투자. 이게 플랜 A 투자죠. 그러니까 뭐죠? 유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겠죠. 플랜 A 투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길목을 잡아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 그러니까 호재를 분석해서 타이밍이 들어가서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이거죠. 이게 플랜 A 투자입니다. 근데 플랜 B 투자는 뭘까요? 제가 이게 플랜 A 투자는 여기 외에는 그 강의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플랜 B 투자를 얘기 많이 하거든요. 플랜 B 투자는 뭘까요? 만약에 못 빠져나왔어. 어떻게 빠져나가죠? 그 방법을 아니면 또 투자를 했는데 조금 더 가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 내 스스로 그 어떤 그 외부 요인에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출구 전략을 짜서 나오시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출구 전략이죠. 이거를 중점적으로 그 강의하는 것이 제가 플랜 B 투자예요. 플랜 B 투자. 그래서 제 정규 과정은 거의 대부분 이겁니다. 제가 강의하는 건. 요거는 플랜 A 투자는 뭐 인터넷상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하니까
뭐 굳이 얘기는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정보를 취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도 제가 플랜 A 투자에서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또 균형 발전 프로젝트 2040, 그 다음에 이 도종합계획 시군별 도시기본계획, 요거는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어떤 미래의 투자의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얘기했죠. 그럼 제가 이제 플랜 A 투자, 플랜 B 투자를 했는데 저 역시 예전에는 플랜 A 투자에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구발력이 있었습니다. 구발력. 구발력. 아시죠? 이천에 있는 거. 경기도 이천. 이천에 있는 구발력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트리플 역세권이었습니다. 트리플. 여기 트리플 역세권 해가지고 2006년, 7년 그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인기가. 뭐 전국구였어요. 전국구 투자였습니다. 이게. 전국구 투자는 전국에서 많이 왔다는 얘기죠. 왜? 그 당시에는 대단한 호재였으니까. 이거. 근데 그 당시에는 시세가 보통 30에서 뭐 50 정도로 샀습니다. 이렇게 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평당 200도 가더라고요. 200 가죠? 더 이제 가죠? 이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2009발레트라서 한 100명 있다고 쳐요. 또 100명을 이제 더 많은 숫자가 있었는데 100명으로 치겠습니다. 그럼 100명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한테 아 이제 200이니까 이제 빠져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갑시다.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이 100명 중에서 내일 보니까 주식처럼 오를 것 같아. 예상이 그냥 떨어질 것 같지 않고 오를 것 같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100명 중에서 제가 그걸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난 더 갈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 내일 오르는데 왜 팔어? 그렇게 하겠죠? 왜 파냐고. 그렇죠? 90명은 뭐라고요? 안 팔죠? 그거하고 같이 이제 그거고 나머지 10명은 그래도 한번 믿어보고 팔아보자. 이게 솔직히 훨씬 많은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10명은 팔아보자. 그랬어. 그러면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300까지 250만 올라가더라고요. 비싼 데 꽤 올라가. 뭐 250, 350 막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했죠? 그러니까 먼저 안 판 사람 저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 역시 말 안 듣기를 잘했네. 아 그 팔았으면 어떻게 했어? 이렇게 이 사람들은 괜히 팔았네. 괜히 그러더라고요. 둘 다 안 좋은 소리 하죠. 둘 다 안 좋은 소리 하잖아요 이게. 그러는데 딱 갔어. 근데 어느 정도 가니까 꺾이더라고요. 꺾인다는 얘기인 거죠. 어쩌 이게 트리플 말고 이제는 정점이 온 거죠. 이제 어느 순간 정점이 이런 게 있잖아요. 정점이 왔는데 이제는 또 뭐가죠? 다른 호재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투자자들이 여기는 너무 비싸다. 이러니까 다른 호재를 이제 지역으로 가더라고요. 한번 꺾이는 거야 이게. 꺾이죠? 꺾이면 어떻게 되실까요? 갑자기 이 사람들은 뭐가 돼요? 이제 팔려고 하니까 뭐죠? 팔려고 하니까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더라고요 이게. 왜 안 팔릴까요? 이미 꺾였으니까 누군가가 투자자가 사줘야 되는데 투자자가 갑자기 뭐야? 없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팔리죠? 왜 안 팔릴까? 그럼 투자자 말고 그 지역 사람한테 팔면 어떠냐? 지역 사람은 옛날 가격을 아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가격이 내리면 모를까?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억이 있는데 쉽게 안 내리죠? 이게 안 내리더라고. 그러면서 잘 빠지더라고요. 빠져도 급매를 해도 안 팔려요. 그쵸? 이렇게 안 팔리더라고요. 저한테 오죠? 그러면 제가 뭐 답이 있을까요? 이미 뭐라고 할게. 하락장사인데, 하락에서는 뭐예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도, 뭐 저하고는 관계가 뭐 그랬는데, 서로가 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또 뭘까요? 판 사람은 또 갑자기 다행이다. 잘 팔았네. 얘기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 팔았네.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은 또 그렇게 하죠? 이거 제가 뭐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제가 금리라든지 뭐 달러라든지 뭐 정책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도 어떤 사람은 투자해서 제대로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못 나와.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최대의 리스크는 뭐죠?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그래요. 이 좀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사는 금액이 여기 있는데
상금액이 물론 시간 비용이 있지만 상금액이 없는데 150에 200에 팔아도 남는 거 아닌가요? 이익이?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생각나요? 이게 최종점이 생각나잖아요. 이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손해봤다고 얘기하죠. 근데 냉정히 보면은 뭐 기간 빼고 이자 같은 거 빼고 냉정히 보면은 손해 안 건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부분 투자자는. 그렇죠? 종점에 있으니까. 그래도 안 팔리니까 그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왜 과거 생각하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금리, 달러, 뭐죠? 최대의 리스크는 리스크. 이런 게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최대의 리스크는 타이밍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타이밍이 최대의 리스크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타이밍이 최대의 리스크 아닌가요? 어떤 분은 제대로 팔아서 돈을 벌고, 어떤 분은 타이밍을 놓쳐서 자금을 묶이고. 그러니까 뭐 똑같은 상품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아파트를 그렇잖아요. 아파트로 타워팰리스 본 사람도 있겠죠? 뭐 많은 젠트레벨 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손해 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라 그러니까 이 플래닝 투자가 이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팔자 안 판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기여가 안 하죠. 그리고 저한테 오더라고 퍼와달라고. 이게 쉬울까요? 요게 플래닝 투자에서 아 이게 제로섬 게임이구나. 투자가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플래닝 투자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 많이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 투자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에서도 토지도 그렇고 어떤 거 좀 부동산을 모르면 투자하지 말라고 그래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누군가가 대신 타임을 알려준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타임을 알려준다고 해서 절대 못 벌어요. 왜? 내일을 예측하기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일 오를 것 같으면 제가 파세요 하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팝니다. 사람 심리가 그 투자의 심리가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하는데 아 이런 거 보니까 그 뭐랄게 그 타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죠. 그래서 제가 플래닝 투자는 물론 이 개발 재료 때문에 무시를 못해요. 무시는 못하지만 플래닝 B에서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그렇죠. 그래서 타이밍을 잡으려면은 전체 그림도 어떤 개발 방향 이걸 알아야 되겠죠. 큰 흐름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밍도 스스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플랜 A 투자도 물론 중요합니다. 플랜 B 투자는 더 중요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플랜 A 투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건데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꽤 있죠. 그래서 큰 틀을 잡는데 세세하게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되겠죠.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건지 감을 잡으셨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책 요거 있죠?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앞으로 2040년까지 큰 베이스입니다. 베이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한 번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요거를 한번 정리하고 나면요 많은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인대요. 그 지도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 베이스가 이제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주도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지금은 고속도로망이나 SFT, KTX망이 어떻게 존중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뭐죠? 경부선이죠? 그래서 경부선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전라 호남선 이렇게 돼 있죠? 목포 여성 이렇게 여기 부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이거 다 있죠? 여기가 어디죠? 오송 여기가 SRT 있고 여기는 KTX 있고 뭐 수원 인천은 일단 광명에 출발하는 그 KTX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었죠? 현재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서 풀어가는지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럼 맨 먼저 그 책 페이지 보면은 2페이지 있죠? 2페이지 이 순서가 있습니다. 1번부터 쭉 나가거든요. 이 순서가 어떤 순서냐면 1번 있잖아요. 예산이 제일 많은 순서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1번이 남분의 1 출도가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산 순서로 제가 편집했기 때문에 따로 구분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산 편집으로 이렇게 따로 했습니다. 이렇게 봤죠? 그러면 이제 남부 내륙 철도를 볼게요. 경남 도민의 50년 수건 사업인 남부 내륙 고속철도. 드디어 꿈이 실현됩니다. 8만 개의 일자리 창출, 10조 원 생산 유발 효과, 시속 300km. 빠른 속도만큼 경남의 발전도 빨라집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뜨거운 엔진.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열어갈 완전히 새로운 경남. 경남 도민 곁에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거제와 창원에서 출발해 김천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는 남해안과 수도권을 2시간대로 이어줄 교통혁신 노선입니다. (1965년) 김천과 삼천포를 잇고 산업과 물류를 잇고자 했던 김삼선 청사진. 여기에 경남 경제를 이끌었던 제조업과 조선업 경기가 침체되며 새로운 길을 향한 염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정부 재정 사업으로 확정되어 350만 경남 도민의 염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낼 경제 혁신 동력입니다. 일자리 8만 개 창출, 생산 유발 효과 10조 원,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산업, 교통, 관광에 이르기까지 경남이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출발점 거제 통영은 꺼졌던 밤바다에 불을 밝히며 관광 조선산업의 중심지로, 진주 사천은 교통, 항공, 우주 산업 도시로, 창원 권역은 여객, 물류 산업의 요충지로, 지리산 권역은 건강한 웃음소리가 넘치는 힐링, 항로화 산업의 메카로, 고성, 남해, 하동은 해양 자원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지로, 남부 내륙 고속철도와 연계한 경남 발전 그랜드 비전으로 경남 모든 지역이 새로운 동력을 얻어 대한민국 신경제 지도를 그려갈 것입니다. 2022년 착공, 앞으로 2028년이면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가져올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고용 우수 지역으로 가는 가장 혁신적인 길, 물류 혁신과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 천만 관광 시대를 열어갈 가장 아름다운 길. 남부 내륙 고속철도는 남과 북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향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첫 관문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동맥,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인 남부 내륙 고속철도. 내일로 가는 100년, 그 시작에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있습니다. 김천, 거제, 그죠? 여기죠? 김천, 이렇게, 그죠? 김천, 거제, 뭐죠? 이거 남부 내륙 철도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니 그림을 보시니까 거기서 김천,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구간길이가 171km 이렇게 나오죠. 사업비가 4조 7천억 원이죠. 전액 국비입니다. 엄청납니다. 전액 국비. 하루에 32회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전액 국비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내륙철도 나올 때 이거 뭐 그러나 했더니 전액 국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액 국비로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태면제 최대 수혜 남부내륙철도 신체된 경기 살릴까? 그렇죠? 경남 거제, 경북 김천, 이거 171이라고 되는데 17일 되는데 17일 172입니다. 이 신문기사로 가져온 건 오타 났어요. 172km입니다. 총 사업비가 이만큼. 그래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렇게 온다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대감이 컸다 이렇게 나오죠. 좀 넘겨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제가 이제 빨간색, 파란색 제가 할 말을 요 다 넣어놨다고 했습니다. 아마 보시기 편할 거예요. 이 강의가 끝나더라도 꼭 책은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뭐 현실 보니까 3번에 보니까 3페이지 위에 세 번째 보니까 경남 거제와 경북 김천 172km 구간 연결하는 남부내일 철도는 예타 면제 최대 수혜 사업으로 꼽힌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서부 경남 KTX 이름을 이제 선호한다. 이제 따로 이제 한다. 어떤 이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럼 미술 좋은 걸 위주로 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거제도까지 2시간 40분이면 도착해 이전보다 2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창원, 진주, 통영, 경남 거점 도시도 노선에 포함된 그렇죠? 전망이다. 창원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이 사업은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었습니다. 경남도지사하고 김경수하고 1호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통과 착공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좀 더 읽어보시면 볼게요. 적극 지원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쭉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 7번째 빨간 줄 나오죠. 고수철도가 거가대교보다 관광 유입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지역 부동산 경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2028년에 예정이 됩니다. 2028년 개통 예정이죠. 착공해서 지금 예산이 한참 진행 중이고 내년에는 발주가 들어갈 것 같아요. 발주 들어간다고 합니다. 11월에 발표한다고 하죠. 11월에 구체적 노선을 더 발표한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이렇게 보고요.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4페이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옛날 기공에 참여하고 관심이 있었지만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빨간 줄 보니까 2006년 1차 반영에 다시 논의됐고 그래서 2016년에 3차 국가 설득망이 다시 포함됐고 그러다가 계속 예타 면제가 예비 타라선 조사에서 계속 떨어졌죠. 안 좋았죠. 그래서 안 좋았습니다. 이게 경남도는 이제 뭐 어떻게 부당하고 계속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당초 계획은 지난 것이에 당초 계획은 경부 고수철도역이 있는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있는 191km였는데 조금 일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것이요.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고요. 이래서 이거 사업은 괜찮다는 거죠. 전액 국비가 투입됩니다. 길이도 이제 추진됐지만 그래서 거가대교 앞으로 영향 길 나오는 거는 아마 11월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 노선은 뭐 김천, 합천, 뭐 진주, 고성, 통영, 거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해인사도 막 관심 있죠. 창원도 관심 있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예전 빨간 줄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실시 설계를 거쳐서 오는 2021년 2년에 착공, 2028년에 개통, 그렇죠? 근데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11월에 2020년 11월에 노선을 좀 더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정해서 내년 11월 1년 정도 지나서는 이제 전 노선까지 전부 다 확정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거 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나오죠. 그래서 2028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8년은 기억하자고요. 2028년 2028년입니다. 2028년 요거 좀 늦어지겠지만 2028년 기억하자고요. 그다음 5페이지 보니까 김경수 KTX 이게 작년에 2019년에 나온 기사인데 KTX 내년부터 돈 쏟아붓는다 나오죠. 그래서 돈 쏟아붓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 보니까 김천에서 경남 진주 거제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빨간 줄을 보니까 김천,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6개 여기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뭐가 이제 해인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해인사도 통과하게 해달라. 요거 있죠? 요건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밑에서 이제 7번째 줄 보니까 반면 실제 추진 과정에서 중간역이 우후죽순 추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청주, 고령, 그 다음에 의령군 등에서는 자기 지역에 중간역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하죠. 이제 구체적인 노선이 11월이나
올해 11월이나 뭐 예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거 봐야 될 것 같죠?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유치경제 벌점 어려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보면 김천구미역 나오죠? 김천구미역은 2010년 경부고속철 2단계 개통과 함께 대전역과 동대구의 사이에 있는 중간 정차역으로 들어선 역이다. 대전역하고 동대구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천은 대전하고 동대구 이 사이에 있죠? 이렇게 김천이 여기 이 말이죠. 그래서 의심입니다. 들어선 역이다.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김천과 구미 간의 위치와 명칭 다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지만 시작 10년 가까이 지금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김천이죠. 그래서 김천 구미역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6페이지 보면 밑에 빨간 줄로 김천시에 KTX가 정차하는 역이 두 곳, 김천역하고 김천 구미역이 현겨나 기존 김천 구미역 이용객이 주어들 그 확률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밑줄 치는 거니까 경부고속선이 김천역 인근에서 옛 경부선과 연결되면 구미를 오가는 승객들은 옛 경부선을 타고 구미역까지 곧장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구미역 전차를 기정사실하고 있다. 이런 내용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보면은 그 중간에 빨리 나오죠. 빨간색. 물론 이런 결정 김천역이 경부선과 경북선, 김천 영주 만나는 철도 분기점이고 향후 중부 내륙선과 이어져서 경부선 중앙선에 이어 한반도 제3 그 종간철도가 된다는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 해놨어요. 이거 말 한번 읽어보시라고 해놨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그 노무현 유산 김천 혁신도 유기도 그 고려했고, 그래서 김천 구미역이 어떻게든 오명들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남부내륙 철도가 아니냐 이렇게 나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거는 빨리 좀 넘어가도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그래서 혁신도에서 유일하게 그 8페이지 보니까 6번째 보니까 2010년에는 김천역이 들어서면서 전국 17개 혁신도시 가운데 고속철 철도를 가지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명분을 좀 더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 예타 면제 현장을 가다. 남부내륙 고속화 철도 이게 나오죠. 보면은 지역 경제에 도움 될 것이라는 환영파와 교통이 편리해지면 대전, 대구 등으로 이탈에 과속될 것이라는 불안파로 당연히 나누죠. 뭐 때문에 중간에 큰 글씨가 보이죠. 아니 진한 글씨 빨대 효과. 빨대 효과는 교통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나잖아요. 빨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이런 말도 격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 쟁점은 중간에 보니까 KTX 구미역 정차, KTX가 지나는 이런 거 구미역 정차도 그 아무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10페이지 볼게요. 10페이지 보니까 쭉 나오죠. 그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예요? 어디 경북 김천, 경남 하천, 경남 진주, 경남 고성, 경남 통영, 경남 거제 6개 역이 지나간다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6개 역이 고속화 전체가 추진한 사업. 그림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뭐냐면 진주예요. 진주가 예전에는 경상남도에서 최대 도시였습니다. 그때. 근데 점점점 인구가 빠지면서 그 옛날에 그 영광은 조금 사라진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주를 이렇게 통하게 갔는데 뭐가 이제 누가 얘기를 하냐면 창원이 여기 있거든요. 하만 그러니까 여기가 창원인데 이 창원 사람이 더 많지 않느냐 얘네들보다 인구수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서 하만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하만을 통해서 여기 하만 옆에가 바로 창원이에요. 여기가 창원. 그러니까 일로 개통하자는 것이 창원의 입장이에요. 왜? 우리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 왜 인구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가냐? 요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 논란이 그림상에서 지금 이미지상에 보이죠? 그러니까 요 논란이 지금 꾸준히 있어서 이거에 대한 결정은 아직은 결정이 안 났고요. 그 다음에 해인사도 포함시켜달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남부내륙 철도가 구체화되면 이제 나오겠지만 현재는 이게
좀 이슈화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슈화가. 그렇죠? 근데 기존 노선은 어디였습니까? 지금 보시던 대로 진주 통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될 노선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창원은 왜? 100만 인구의 힘을 믿는 거죠. 그걸로 밀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논란이라기보다 이슈화 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난해 말 창원시가 남부 내륙 철도 노선을 동쪽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 경제계를 중심으로 분명한 반대 입장들이 나오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특위도 창원시를 맹비난했습니다. 박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가 주장한 남부내륙철도 노선 변경안은 기존에 알려진 김천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노선을 김천 합천 함안 군북 고성 통영 거제로 바꾸자는 겁니다. 진주를 빼고 함안 군북역을 넣어 철도를 직선화하고 진주와 창원은 이미 연결돼 있는 경전선을 활용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비용과 공사 기간 등을 들어 서부 경남 쪽에 치우친 선로를 동부 쪽으로 가져가려는 것인데 창원시의 이 같은 제안이 뒤늦게 알려지자 서부 경남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재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교통 여건이 열악한 서부 경남의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남도의회 남부내륙철도 특위 위원들도 창원시의 시도에 대해 균형 발전에 재를 뿌리는 망동이라는 표현을 들어가며 맹비난했습니다. 창원시가 주장하고 있는 그 뜬금없는 주장은 사실은 우리 서부 경남 낙후된 발전, 지역 발전의 뜻과는 상당히 배치된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 경남 KTX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자시하지 않고.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창원시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정차역을 정함에 앞서 의견을 내달라는 정부의 요구에 응했을 뿐 노선 결정권은 정부에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경남 지역 내에서 총괄하고 있는 경남도 역시 창원시의 이 같은 주장은 경남도와는 협의가 없었던 사안으로 시 자체적인 건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철도 사업의 성패는 조기 착공에 달린 만큼 지역 간 이기주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시군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서둘러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군 협조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밀히 협력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조기 착공과 성공적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하지만 올해 연말 노선과 역사 확정에 앞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 유치 주장이 강경하고 총선용 공약과 결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남부내륙철도를 둘러싼 유사한 갈등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김천 지도가 나오죠. 이 김천 지도는 제가 이렇게 위에 그림으로 보여드리니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김천이 어디쯤에 있다는 거 그거는 체크를 해서 한번 어디쯤에 있다는 거 중앙에 있거든요. 김천. 그래서 김천이 어느 쯤에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에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전체 지도를 보는 것도 좋아요. 이게 무슨 지도일까요? 관광지도거든요. 관광지도.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어플이 잘 되고 지금 잘 나가시겠죠. 예전에는 관광지도 있잖아요.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관광지도를 입수를 많이 했어요. 관광 입수해서 관광지도가 변하고 있는지 도로가 어디 변하는지 이거를 상당히 연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도가 그런 매볼 역할을 해주는 데는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이 내용을 김천에 다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12페이지 볼게요. 12페이지 요게 평택 5선 5송 복복선화 요게 예타 문제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이 아닌가.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볼까요? 이거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요건 잘 보셔야 돼요. 거기 보니까 위에 그림을 보세요. KTX SRT 나오죠? 수서평택. 그렇죠? 지제역에서 동탄을 지나서 지제역에서 5송까지 평택 5송간 있잖아요. 이게 지제역에서부터 5송 평택 5송간 그 도로가 신설이죠. 근데 요게 뭐죠? 요거죠? 요거 평택 5송 지제 요게 평택 요거죠? 이제 이게 보면은 거기에 보니까 이 보폭선이 지나가는 평택에 큰 영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근데 그 파란색을 줄 보니까 총 사업비 3조.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언제 완공돼요? 2029년 완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됐습니까? 완료가 되면 하루 기준 선로 용량이 190회에서 380회로 확대가 된다고 하죠. 이게 뭐죠? 190회 2배를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폭선화 사업에 관심은 크지 않았어요. 그 평택 인근보다 뭘로? 이게 중차를 운하는 경남과 맨 밑에 보면 전남이 큰 혜택을 본다. 왜 그럴까요? 여기 오송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양쪽에 차로가 4개, 2개 없어요. 차로가. 그래서 여기에 서 있으면 굉장히 많이 차가 SRT, KTX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뭐죠? 일로 가는 거하고 일로 가는 거랑 뭐가 돼요? 이걸 통과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 190개밖에 없다고요. 190개. 하루 일을. 바빠요. 뭐 20시간, 18시간, 24시간에서 20회면은 뭐 4시간 빼고 그래도 꽤 많죠. 꽤 많은 시간이 오고 가는 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았냐? 병목 현상. 굉장히 바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돼야 이게 190개가 아니라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돼야 더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요? 더 많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사실 요것도 30회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게 없으면 지금 가는 것도 빡빡한데 시간이 지금 가는 노선도 시간 배정이 빡빡해요. 사실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들어간다면 더 시간 조정이 힘들겠죠. 그럼 이게 해결 안 되면 190회에서 380회가 늘어난다고 하죠.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역시 무용지물이 아닐까. 무용지물까지 아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또 나오겠지만 또 볼게요. 그게 그래서 혜택을 본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나옵니다. 그럼 13페이지 보니까 그래서 위에서 6번째 줄 SRT 정차역인 지제역 인근과 고도 신도시 지역에서는 인근한 기대를 보이기도 한다. 지역 발전 분단 논리죠. 그래서 그 중심으로 발전하게 SRT 지제역에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아니라는 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뭐예요? 이 지제역하고 이 오송 사이에 지하화로 한답니다. 거의 확정됐죠. 지하화. 그러니까 지하화를 되면 뭐예요? 그냥 스윙 가는 거죠. 만약 지상철 되면은 어떤 영향을 받겠는데 그냥 통과 도로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도신도시 얘기 나오고 말고요. 밑에서 나오네요. 바로 8번째 줄. 천안에서는 보폭선 사업으로 늘어나는 열차들이 천안 아산역을 지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평택 오송 보폭선은 토수지 보상 절감을 통해서 지하로 건설될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죠. 보폭선이 지하로 건설되면 천안 아산역에 지하역을 건설해야 정차가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건설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안 하죠. 지하가 안 되는 걸로 지하로 이제 통과된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불만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총사업비 3.1조 나오고요. 그 다음 그 나오는 그 철도 인프라의 핵심자가 나오죠. 철도 그 끝에 부분에 철도 인프라 분야의 핵심입니다. 경부와 호남 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이다. 그래서 이거 병목을 뚫지 않으면 수원발, KTX, 인천발도 있잖아요. KTX 등 KTX 노선 신설과 SRT가 열차 중원은 물론 신규 추진되는 남부 내륙철도 역시 속균 강정에 불과합니다. 맞죠? 당연하죠. 지금도 시간이 빡빡합니다. 근데 여기 한들 요게 해결도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평택 오송과 복구선호가 안 되면 진정한 열차 균형 발전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14페이지 파란색 정부는 수원발, 인천발 KTX 신설 작업에 이미 착수했고 SRT로 증편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보폭선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2029년 내에 보폭선화 사업 완료되면 하루 기준 선로 용량이 190회에서 380회 따블이죠. 그래서 나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규모는 남부 내륙철도하고 밀접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옵니다. 바로 밑에 검정 글씨 보면 평택 5선 보폭선화를 예타 문제 할 때 경남에서 쾌대를 불렀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대신도 그 토지 보상 게 나오고요. 그 지하로 간다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사업 방식이나 그런 건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15페이지 보면은 그 어느 정도 철거한다 이거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그 예타 면제는 어떻게 보면 도에서 아래서 올라왔다는 예타 면제를 하겠다 이 얘기면은 이 평택 복선 그 5선 복복선하는 중간에 보죠. 국토교통부가 이거를 신청한 겁니다. 그건 뭐죠? 국토균형발전 프로젝트 핵심이란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추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좀 더 이제 좀 더 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에 따라 중간에 빨간색 글씨 이에 따라 평택 5선 구간에 병목운생이 발생했다. KTX 증차를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김철 거절이 있는 것도 있으면서 이건 당위성을 인정받다. 이건 절대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뿐이 아닌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솔로 용량 추가해서 어떤 혜택을 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편안해서 맨 밑에 보니까 이게 뭐라 했습니까? 이게 그 정착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죠. 지하로 갈 겁니다. 그래서 턴키로 발주를 한대요. 그래서 그 2020년 11월에 그 이제 결정을 해서 막 조속히 발주를 할 겁니다. 이건 언제? 올해 그 2020년 11월 예정이에요. 뭐 코로나 변수가 있긴 한데 예정에 이거 발주를 한다고 합니다. 발주하게 되면 또 한 번에 중심이 되겠죠? 이거 중심이 되는 게 이거 중요하죠? 요거였는데 또 중요한 이유가 바로 뒤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16페이지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충북선 고속화입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에요. 거기 보니까 충북선 고속화 나오죠? 그 그림이 그 한시 방향으로 되어 있나요? 충북선 철도 고속화 나오죠? 그건 뭐죠? 그것도 선정이 됐어요. 충북선 고속화, 그렇죠? 거기 복선전철이 청주에 그 나오죠? 나오잖아요. 그 청주공항에서 대천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청주공항까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연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요. 평택 5선 복복산화도 있고 세종 청주 고속도로 있고 다 있잖아. 그림이 중요한 그림인데 잘 보이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또 읽어볼까요? 수도권 없이는 예타 통과 쉽지 않아. 그래서 8년만 15년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얘 통과 어렵다. 이건데 왜 중요한지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충무선 철도 쭉 나오고 중간에 보니까 17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빨간색 시속 120km에 통과한 불과한 청주공항 대천 구간의 열차 주행 속도를 이만큼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신도를 따르는데 이만큼 올리는 거죠. 올리겠다는 거죠. 근데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전국 지자체 중 고속철도망이 없는 것은 충북이 유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속철도망을 해야 된다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평택 이쪽 중심이라 했죠. 좀 더 읽어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18페이지에 이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18페이지 충북은 그 위에서 네 번째 줄 충북선 세 번째 줄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강호축 완성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연다. 그래서 충북에서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바로 밑에 빨간 줄 나온 데 있죠. 거기서 보니까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국토균형 발전이란 대전제 아래 오송역을 기점으로 강호축의 개발에 중요한 과정으로 논의가 됩니다. 강호축이 나왔네요. 강호축. 이게 뭐죠? 뭐 나중에 보시겠지만 계속 보시겠지만 강원도하고 호남 쪽을 연결하는 축이에요. 그러니까 평택 아까 금방 보니까 충북선 국토 고속화 여기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게 뭐죠? 목포에서 강릉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이게 연결되니까 이게 강호축이거든요. 강호축. 지금은 이거 끊어졌죠. 이거 끊어졌잖아요. 강릉 가려면은 몇 번은 오랜 시간 걸렸단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예요? 요게 연결되면 S축이 되는 거죠. S축이 되는 거죠. 그럼 요게 S축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강릉까지 연결해서 위로 어디까지? 유라시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죠? 요것도 연결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것도 뭐예요? 충북선 철도 고속화인데 이것도 이게 없으면 뭐죠? 이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가려면은 뭐예요? 이게 철로가 없으면은 이것도 의미가 좀 적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평택 5선 고속전화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도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강호축이 많이 나옵니다. 강호축은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중북입니다. 항구에서 러시아까지 기차 타고 어떻게 가요? 개발의 중요한 과정으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파란색 보니까 단절 구간 충북선은 강원선 고속철도망의 마지막 미연결 구간으로 강원도 전체 요거의 17%는 요만큼은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면은 이제 뭐요? 목포에서 강릉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목포에 있는 사람이 일로 안 갔어. 휴가가 이건 뭐 하나 가고. 왜? 일로 가거나 밑으로 갔죠?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일로 안 가요. 다 여기서 그냥 해결하죠. 근데 이제는 되니까 이제 S축 이거 뭐 가만히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S축이 됐네요. 그 전에는 사람인 거꾸로 됐지만 사람 인자였지만 이제는 S축이라고요. 이게 되시죠? S축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S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제가 할 얘기를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관광효과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19페이지. 그래서 오래되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위에서 4번, 5번째 보니까 인자 교통망을 S축으로 전국을 3시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북 협력시대 백업 기능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전국이 오송역을 중심으로 S축을 형성, 최대 3시간 내에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파란색 보니까 충북선 고속화는 지역균형 발전 프로젝트, 일자리, 남북 교류 협력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나오죠?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래서 강원축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냐면 이제 충북의 국토종합계획을 보시면 나중에 두 편에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강원축에 엄청나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강원축이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어요. 이렇게 국토종합계획도 반영했고 아마 도종합계획도 반영할 겁니다. 어떤 식이든 엄청나게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렵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죠. 맨 밑에 보니까 19페이지 충북선 고속화, 청주공항도 이때 나오죠. 청주공항은 또 왜 또 중요할까요? 이 연구를 청주공항 나오잖아요. 청주공항, 그렇죠? 청주공항인데 이것도 우리가 주목을 받아야 될 게 지금은 별로 이렇게 역할이 미미해. 근데 앞으로는 뭐가 밑에 누가 있어요? 세종이 있잖아요. 예전도 있고. 그래서 청주공항에 대한 역할도 좀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세종에 대한 거. 세종에서는 또 볼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보니까 20페이지에 위에 보니까 위에서 빨간색 보니까 청주공항은 중부권의 거점 공항, 중부권 한 해 동안에 많이 이용했어요. 근데 아직 수용 능력인 훨씬 넘을 수가 있죠. 여기에 수용 능력. 보다가 이제 세종도 나오고 대전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확장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이렇게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21페이지 쭉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착공 추진은 이제 언제 하냐면 내년 2021년에 추진한다고 합니다. 2021년에 추진한다고 해요. 여기 이제 뭐 위에 동영상을 좀 보겠지만은 이게 오송 연결선도 우리가 주목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오송 연결선 이거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약간 꺾어인데 이렇게 돌자 여기 뭐 용사 철로에서 약간 위험성이 있으니까 있어요. 선을 오송 연결선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오송 연결선 제가 이제 그림상으로 화면상으로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죠?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국 큰 틀에서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였습니다. 이해되셨죠? 큰 그림 먼저 하나씩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보시면 되겠죠? 제천과 원주를 연결하는 복선 전철이 내년 개통합니다. 강호축 철도교통망의 완성은 이제 온전히 충북선 고속화에 달려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내년 복선전철 개통을 앞두고 제천을 찾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호축 발전 전략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소외된 지역을 연결하는 X축의 핵심인 충북의 역할을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기한 문제가 잘 반영이 되어서 강호축을 연결하는 그 사업이 명실상부하게 고속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제 강호축 철도망의 남은 과제는 예타 면제를 받은 충북선 고속화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오송 연결 구간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선의 고속화의 취지에 좀 반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든 충북선은 선형을 개선을 하면서 올 텐데. 때문에 충청북도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오송 연결선을 잇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목포에서부터 강릉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운행하게끔 하자 이런 구상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충청북도는 호남과 강원을 고속철로 연결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국토 종합 계획 등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볼게요. 22페이지는 네 번째입니다. 대구 산업선 철도예요. 서대구에서 대구과 산단 그림 나오죠? 서대구에서 대구과 산단으로 연결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대구 산단 나오죠. 그럼 여기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는 데가 어딜까요? 최근에 주목받고는 서대구 요번 진작에 주목받았고 요즘에 또 성서산업단지가 주목을 받고 있네요. 뭐 호림역을 설치해달라 뭐 좀 많이 하는 거 보니까 호림역 그렇죠? 근데 거기 결국 국가산업단지가 대구국가산업단지로 갔잖아요. 그렇죠? 대구국가산업단지. 근데 그 밑으로 창녕대학도 보이네요. 창녕대학. 그 밑으로 또 뭐가 보여요? 창원산업단지가 또 연결돼요. 창원을 또 이쪽에서 연결시키려고 또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창원 산단지. 그 그림으로 이제 또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어디를 이제 보냐면 22페이지. 대구 산업선 문을 전화 처음에 나왔을 때 대구에 있는 분들은 시큰둥했어요. 사실 이거 또 해?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죠. 근데 대구 산업선 출발 때는 서대구로 가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시큰둥했어요. 서대구 막상 가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공단이고 또 어두침침해요. 이게 쭉 꺼려지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그 서대구에 있기 때문에 그 실패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23페이지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위에 두 번째 대구 산업선 지역경제 발전 기대 이렇게 나오죠. 대구 산업선은 서대구 고속철도에서 대구국가 산업단이 있는 일반 철도다. 그래서 돈이 네 번째로 많이 들어가요. 전에 국비지원이죠. 27년에 완공 목표네요. 가만히 보니까 27년, 28, 29년 적어도 2030년이면 뭐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철도망이 많이 연결되겠죠. 2030년 그렇죠. 이렇게 대구광역시는 이렇게 연결됐으나 귀화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위에서 일곱 번째 보니까 대구시는 이용 빈도가 높은 동대구역에서 호남부 산업단지까지 122시간 걸리는데 이거를 좀 더 줄여서 예상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10번째쯤
대구 경북 자율구역에 위치한 대구 테크노폴리스. 대구 테크노폴리스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을 한번 가져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장에 한번 볼까요? 앞장에 한번 보실게요. 22페이지. 22페이지 보니까 대구 국가산당 위에 대구 테크노폴리스가 보이죠? 오른쪽 그림이든 왼쪽 그림이든 대구 국가산당 위에 대구 테크노폴리스. 이게 뭐이길래 제가 강조할까요? 다시 23페이지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대구 테크노폴리스 빨간 글씨 보이죠? 대구 테크노폴리스는 정부로부터 RD 특구로 지정된 곳으로 뭐죠?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국내 1위 로봇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로봇 산업의 메카가 여기서 또 탄생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해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I는 광주가 있습니다. 볼 겁니다. 로봇 산업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졌는데 아직도 불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불편하다는 거죠. 왜냐면 서대구가 이게 사실 가보니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노시하고 뭐 교통시간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밑에서 10번째 보니까 대구 지하철 적자 10만원 또 하냐 이거죠. 1, 2, 3호가 적자가 있는데 뭘 또 하냐. 대구 사람들은 사실 반응이 이랬어요. 그렇지만 그 대구 산업의 어떤 미래를 담고 있는 산업철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통과를 열심히 노력했죠. 그래서 맨날 한다고 막 준비했는데 다시 통과되니까 좀 아쉽기도 한다는 분도 꽤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예태 문제가 아니고 예태를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데 이런 자신감도 사실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4페이지 보니까 대구 산업선은 2021년 개통 예정인 경부선 그래서 달성군 대구 국가산업들을 잇는 뭐 이거 산업이다. 그래서 지하 관련된 구조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 그림 개요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좀 맨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소대구. 그 다음에 대구 국가산업단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했죠. 소대구가 나오잖아요. 바로 밑에 빨간 것이 나오죠. 국가산업단 테크노폴리스 달성이 나오네요. 지천 소대구역 지하와 소대구역이 나옵니다. 소대구역. 제가 이 대구에서 강의를 할 때, 경북강의 특강할 때 여기를 관심 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의외로 대구 분들은 관심이 없대요. 관심이 없죠. 외지인들이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게 아니냐 달라. 2019년 12월에 토지거래 허가를 못 했잖아요. 그것도 아주 그냥 원격으로 홍보도 못했지 바로 묶어버렸어요. 그렇죠? 소대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소대구 중심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 중 하나입니다. 달성이라고 했죠? 맨 밑에 세 번째 줄 보니까 실제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위치한 달성군만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달성군만 유일하게 대구시 전체가 중국으로 있는데 이렇게 주목할 만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중요한 것도 나오네요. 25페이지. 그래서 뭐 빨간 글씨도 많이 보이네요. 한번 볼게요. 거기 위에서 한 7번째, 8번째 대구 산업선 철도는 조성적인 국가산업단지와 기존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철도다. 성서 산업단지가 대구에서는 크죠. 그래서 이 철도는 연계해서 뭐 활성화되는 예상된다. 대구 산업선 철도는 한번 그 바로 밑에 경부선 그렇죠? 그래서 대구 국가산업단 연결하는 뭐 이거 여객 및 화물 열차죠. 여객 및 화물 열차가 운행하는 일반 철도라고요. 이게 뭐죠? 여객하고 사람도 타고 화물도 운행하는 일반 철도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하철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도 타니까. 그러면은 이게 왜 되게 강조하냐면 42페이지 잠깐 갔다 올까요? 42페이지 잠깐 보고 올게요. 42페이지 성무국가산단 나오거든요. 42페이지 성무국가산단은 뭐라고 할까요? 성무국단 보는 41페이지 42페이지 나오면은 성무국가산단은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뭐라고 그래? 위에서 8번째 볼까요? 이건 성무국가산단은 잘 읽어보시면은 이거는 뭐예요? 여객은 아니에요. 여객 철도가 안 된다고요. 그거 나오죠? 8번째, 9번째 줄. 여객 철도가 아니라 이거는 일단 화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무국가산단은 아직은 여객 수송 기능은 좀 계획이 없어. 아직 좀 반영은 될 가능성이 큰데 아직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따 보기로 하고 다시 25페이지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맞죠? 중간에 갔습니다. 그래서 청년군 일반 산업들을 영향을 받아서 전국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사업. 이것도 전액 국비죠.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 밑에서 12번째 줄 보니까 대구 서남부 지역에서는 85% 이상이 산업단지 밀집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파란 줄 나오죠? 요거는 파란 줄은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대구 산업선 철도가 건설되면 경부선, 대구서, 대구권 광해철도, 구미, 대구, 동산, 그다음 도시철도 1호선, 3호선 연결되고 향후 남부 내륙 고속철도, 달빛 내륙철도, 그다음에 창원 마산항 연결, 동서남부 사통팔달 연결될 예정이다. 알겠죠? 거기서 남부 내륙 고속철도는 좀 전에 봤고 달빛 내륙철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달빛 내륙철도 이거 대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광주. 이게 대구에서 광주까지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 달빛. 근데 또 우리가 동서의 균형 발전에서 중요하죠. 달빛 내륙철도. 달은 뭐죠? 달구벌, 대구, 빛은 빛거울, 광주, 달빛 내륙철도죠. 이게 또 연결됩니다. 어디서 연결될지는 구체적인 노선이 아직 안 나왔지만 큰 그림만 나왔고, 요것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겠죠. 왜 그래요? 요거 S축에서 연결되잖아요. 연결. 그쵸? 관심 가질만 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갔지만 지금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파란색. 대구 산업선 철도가 건설되면 경부선, 그다음 대구권 광해철도, 도시철도 1호선 3호선 연결되고 향후 남부 내륙 고속철도, 달빛 내륙철도, 달빛 동네 대구 광주와 창원, 마산항 연결 등 동서남부 사통발달 연결될 예정이다.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만드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내년 4월에 추진되냐, 연기되냐의 분수령을 받게 됩니다. 5년마다 이뤄지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따른 것인데 지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광주 송정역을 시작으로 광주역과 전북 순창, 경남 함양을 경유해 대구로 이어지는 191km의 달빛 내륙철도. 광주 송정역과 대구역 사이 2개 거점만을 정차하면 77분만 걸리게 됩니다. 접근성이 취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그 지역을 가는데 불편하다를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저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업비 4조 원에 이르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내년 4월 확정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야만 합니다. 네, 이번 제4차 국토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면 다시 5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와 보상을 거쳐 착공 뒤 완공까지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광주에게 단순한 철도 건설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역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광주역을 활성화해 구도심의 기능을 재생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지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의 역사와 철도는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은 광주역 주변의 상권과 맞물려서 광주와 대구의 수건 사업인 달빛 내륙철도는 예산 4조 원이 투입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특히 대구 및 경남에 산업단지를 있는 본선 연결한 이인성 기능을 하고 있어서 당내 창원, 진주, 광주 이렇게 나오죠? 창원, 진주, 광주와 확장성을 갖고 있다. 요즘 대구 산업선 철도로 해가지고 연장을 창원시에서 요구하잖아요. 창원 산업단지를 연결하자. 요구를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미지상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 테크노폴리스에서 울산, 미래 여러 가지 산업 기여할 것이 예상된다. 그래서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겠죠? 그래서 대구 산업철도도 이것도 무시 못하는 거죠. 서대구. 그리고 일자리도 있죠. 그 뭐가 있어요? 노보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아까 얘기했지? 연결되는 거죠. 이것도 대구만의 코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야? 진정한 동서 간의 교류, 연결한 진정한 교류, 국토 균형 발전에 어떻게 보면 거점 역할도 할 수 있는 역할이겠죠. 그래서 제가
초대구역으로 관심 가져보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봤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이제 밑에가 창원이 있으니까 이제 그 뭐예요? 연결할 거에 더 연결하자. 요즘에 그 건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요즘에 또 새로운 이슈죠. 창원이 요즘에 인구 줄고 경제를 어떻게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노력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창원도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에는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되면 더더욱 원가가 올라갈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6페이지 다섯 번째로 돈이 많이 들어간 데네요. 다섯 번째 이렇게 나오죠. 그림을 보니까 빨간색 나오죠. 사업수행이나 도봉산 그 7시 방향의 제일 밑에 그림 도봉산 나오고 쭉 연결되면 어디까지 갔어요? 거기 딱 가니까 맨 위에까지 가죠. 거기 동점까지 양주까지 쭉 연결됐잖아요. 근데 양주까지 이렇게 연결됐죠. 옥정 양주 옥정까지. 그래서 옥정 옥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에 이 그림을 봤을 때는 그림이 잘 안 보여요. 우리 먼저 뭐를 보냐면 그 다음 그 어디 몇 페이지 보냐면 29페이지 볼게요. 29페이지 그림 나오죠? 그 그림을 이제 이해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아래쪽에 7시 방향에 도봉산 보이죠?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올라가서 도봉산 나오죠? 그렇죠? 초록색으로 나오죠? 거기서 7호선 연장해서 도봉산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그 도봉산에서 파란색으로는 뭐였죠? 옥정 되어 있죠? 그렇죠? 도봉산에서 옥정까지 파란색 되어 있잖아요. 옥정에서 뭐 포천까지는 빨간색 되어 있죠? 그렇죠? 바로 지금 예태면이 통과한 데는 뭐죠? 옥정에서 포천까지 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옥정에서 포천까지 길이가 예태면대가 요번에 지난번에 통과된 게 요거죠. 옥정에서 포천. 그래서 포천이 뭐가 된 거죠? 포천이 유일하게 그 철도망이 없잖아요. 근데 철도망이 연결되니까 포천이 수혜를 받는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거죠. 그 그림을 이해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밑에 뭐에 7호선이 도봉산하고 연결됐잖아요. 7호선. 맞죠? 7호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포천에서도 뭐요? 서울생활권으로 들어온다는 거 아닌가요? 7호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양주, 옥정, 포천이 그래서 한동안에 이제 그동안 소외를 많이 받았지만 좀 주목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것이 수도권에서는 이게 유일하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통과된 것 중에서 유일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시 26페이지 보면은 그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도봉산 나오고 그 양주 이렇게 나오고 옥정까지 나왔죠. 근데 그거는 이제 거기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밀락지구 그 3시 방향에 밀락지구 나오고 왼쪽에 보면은 뭐 녹양도 나오고 여러 가지 회룡, 의정부 많이 나오죠. 도봉 차량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도봉산 포천수행이 나오면서 수혜를 받은 데가 어디? 양주하고 의정부인 것 같아요. 포천도 물론 수혜를 받지만 의정부도 뭐예요? 요즘에 최근에 의정부가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인구 40만이 넘어가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그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은 의정부가 있고 양주시가 주목을 더 받을 거야. 양주시가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양주도 우리가 이제 조금씩 관심 가져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볼게요. 26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보니까 환영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민. 그쵸?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27페이지. 27페이지 보면은 파란색 보니까 이 사업이 실현되면 포천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 반, 150분 걸리던 것이 1시간이면 예상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업 구간은 뭐 고급 일본에서 이거다. 아직 구체적인 노선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옥정하고 이렇게 연결 포천까지 총 사업비는 이렇게 근데 이거는 국비가 있고 교통비가 있고 투입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제히 환영, 특부회전 포천시 나오죠. 그래서 중간에 밑에서 또 빨간 줄 보니까 경기 북부 주요 도시 중 서울과 연결된 전철이 없는 것은 포천이 유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연결됐으니까 이제는 좀 다르게 가겠죠? 이렇게 보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28페이지 노선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파란색을 보니까 올해 기본계획 작년이죠. 2019년, 2020년엔 기본계획 승인해서 2026년에 준공 통행 개시 예정이다. 그래서 빨간색 보니까 포천선 7호선이 개통되면 대진대
근데 경북대 뭐 여러 가지 학교 있죠. 근로자 포함해서 포천시군에는 뭐 혜택을 받을 거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 포천도 만만치 않게 몸값이 많이 땅값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 중간에 보니까 큰 것이 나오죠. 포천시가 남북 경협 경제 협력에 거점 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는 원동력과 자적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포천시가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일 것 같네요. 이렇게 나오죠. 28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뭐예요? 도봉산 옥정. 이거 뭐죠? 옥정에서 포천 말고 가운데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좀 속도를 낸다. 그래서 6천억 규모의 요거 속도가 2024년. 먼저 이건 좀 더 빨리 준공 목적으로 할 거죠. 그다음 도봉산 옥정에서 옥정 포천까지 다 연결시켜 놓겠다. 이게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그림 보니까 29페이지 아까 얘기한 거. 그러니까 파란색은 2024년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포천까지는 2020 몇 년이죠? 2026년까지죠. 좀 더 연장된다고 해도 뭐 많이 2027년 8년이면 다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29페이지 보니까 광역철도 연장 노선이다. 빨간색 보니까 도봉산 포천 사업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확정 사업도 필요 선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에 침체되어 있는 그 지역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도권에 조금 아직도 소외를 받는데 그래도 이제 가시화가 되면 또 한 번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싶네요.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땅값은 많이 올랐어요. 아파트 값은 또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땅값은 많이 오른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것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2026년, 27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천 옥정선입니다. 그래서 포천 옥정선은 수도권이니까 별개로 얘기합니다. 나오죠? 그다음 31페이지 보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울산 나오죠? 울산 외곽 순환도로가 나옵니다. 미호 강동 나오죠? 울산 외곽 순환도로 미호 강동. 요게 울산도 국토종합계획 보시면 나오겠지만 울산이 좀 특이하기보다는 지형적 여건이 뭐냐면 울산 이거 땅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이쪽은 울산 이렇게 되는 거죠. 울산 동서남북 있잖아요. 그렇죠? 동쪽하고 서쪽. 그럼 이쪽은 울산이 나름대로 도시화가 돼 있어요. 도시화. 이쪽은 농촌. 좀 어느 정도 농촌이면서도 어느 정도 도시화가 돼 있다고요. 이 가운데 뭐죠? 울산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가운데가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가보면은 이렇게 도로는 상당히 많아. 이렇게 많아. 물론 철도도 있지만 이런 거는 많은데 이게 없어요. 왜?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가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에서 올라오면은 상당히 뭐 SRT, KTX는 가지만 연결돼 있지만은 KTX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 도로가 굉장히 불편했다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경부고속 내려올 때 불편 연결인데 이거를 연결해 주는 거. 이게 뭐죠? 울산 외곽순환도로입니다. 미호에서 강릉까지 연결해 주겠다는 거죠. 거기 빨간색 그림이 그거죠? 빨간색 그림이. 빨간 선. 이만큼은 거기 보이죠? 미호. 그래서 광동. 보이죠? 그래서 그 미호에서 그게 뭐예요? 경부고속도로 아니에요. 1번. 미호 JCT가 1번이죠? 그거에서 이제 그걸 뭐예요? 울산으로 가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드디어. 그래서 바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울산 외곽 순환도로입니다. 그래서 울산 외곽 순환도로 밑에 조그맣게 뭐 함양 뭐 울산 고속도로 있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울산이 또 한 번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특강할 때 울산 주목 받아보세요 했거든요. 갑자기 울산이 집값 오르더라고요. 올랐습니다, 진짜로. 왜? 이제 교통망이 개선이 됩니다. 또 뭐가 있기 때문에 또 이따 볼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십니다. 관광산업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호 강동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오죠? 그 다음에 저거 거기 보니까 언제까지 돼서 시기는 2026년 준공이네요. 2030년 되기 전에 준공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됩니다. 예산도 꽤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32페이지 보면은 위에 세 번째 치 보니까 울산, 강동, 하나지구 2020년 준공 예정인 외곽순환도로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힌다. 그래서 하나지구를 주목해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번에
통과되면서 연결하는 거죠. 일지원이 통과되면서. 하지만 울산이 그동안 너무 침체됐잖아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솔직히 울산 사람들이 지진도 많고 조선업도 뭐 많이 인구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도 잠깐 경기보다는 걱정이 더 크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연결되면 다른 역할 할 거예요. 또 다른 역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33페이지 보니까 조선 자동차 등 지역 내 주변 주력 산업 정체는 도약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울산 인구 유출과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동서축 6번째 동서축 있는 고속도로 건설 울산시 관광 활성화 기대. 그래서 좀 외곽순환도가 없었는데 외곽순환도라는 뭐야? 삥 돈 거잖아요. 근데 없었는데 울산이 중간에 나오죠. 광역수중에서 빨간 줄 나오잖아요. 중간쯤에 울산이 광역수중에서 유일하게 외곽순환도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광동주구가 좀 많이 주목을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34페이지. 34페이지 울산이 그래도 예타 면제에서 꽤 큰 수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34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울산은 2+1이 됐어요. 두 개가 수건 사업이 예타 면제가 통과됐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 보면은 그 위에서 7번째 볼게요. 울산은 수건 사업인 외곽순환도로 건설과 산업재 전문 공공병원 그렇죠? 설립이 지난 1월 말 통과됐습니다. 공공병원 최종을 알렸다. 외곽순환도로는 언제부터? 2011년부터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공공병원은 언제부터? 2003년이네요. 꽤 오래죠? 뭐가 더 중요했던 거죠? 사실 뭐죠? 한재병원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왜? 울산을 조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결해 있어요. 한재병원이 뭘까요? 많이 다친 사람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라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중요한 시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뭐 바로 수술하거나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사람 살 수 있는데 그 한재병원이 수건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건 사업이 오래전인데 이번에 통과된 거죠. 그래서 한재병원에서는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 어디에 뒤에 있냐면 뒤에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한재병원이 언제 있냐면 그 67페이지는 좀 끝나고 좀 이따 할 겁니다. 67페이지는 잠깐 보고만 오겠죠. 67페이지 보니까 한재병원 나오죠? 그게 한재병원 나오면서 혜택을 본 게 이것입니다.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는 67페이지 볼게요. 다시 34페이지 보겠습니다. 34페이지. 그래서 우선 한재병원 두 건이 통과됐어요. 거기다가 조그만 울산 북구 농소에서 외동강 국도건설 사업에 지정되면서 2+1 수혜를 입었다 하더 나오죠. 울산은 유일하게 외곽순환도 없다는 점과 그 다음에 고용 산업 위기가 있기 때문에 고려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울산이 이렇게 나들목에서 연결되면서 외곽순환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울산이 나름대로 이제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배정되면서 울산이 갑자기 투자처가 돼버렸죠. 예산이 작년에 9월에 예산 확정되면서 울산이 이제 수혜가 되네. 그래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남분해질 때는 어디가 주목받아요? 거제, 그렇죠? 거제 같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 보니까 12번 빨간색 보니까 도로가 열통되면 경부고속도로 미호 분기점에서 강동까지 15분. 엄청 빨리 가네 이제. 그래서 새로운 동력이 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호 강에서 울산까지 이제 15분이면 가니까 엄청 빨라지겠죠? 도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여기서 국비가 진행되고 그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죠? 울산에서 외곽순환도 나오죠? 그래서 울산 36페이지 보니까 역시 관광 안내지도가 있어요. 그 보면은 관광 안내지도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예정 얘기가 강동 이렇게 됐죠? 울산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울산 외곽순환도로 나오죠? 그래서 울산 외곽순환도 봤고요. 37페이지 보겠습니다. 37페이지 이거 역시 또 37페이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37페이지 뭐냐면 37페이지 서남해안 관광도로입니다. 앞에 하원 나오죠? 8시 방향, 9시 방향 있죠? 앞에 하원 등 그 다음에 5시 방향 화태 백야 이거죠?
이게 뭘까요? 일단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은 초남해안은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드라이브 코스로 연결. 이거 맞죠? 이게 초남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이거 고속도로. 그렇죠? 처음에 현 볼게요. 그럼 그걸 전부 다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림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제 크게 화면 띄워놨습니다. 천사대교 보이고 나오죠? 그래서 드라이브 코스로 전부 다 되는 거예요. 화태 백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온 거죠. 밑에서 7번째 보니까 서남해안 관광도로는 국도 77호선 단절 구간 이거를 화태 백야를 연결하는 것이다. 17호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영광에서 목포를 거쳐 여수까지 전남, 남해안, 연안 지역의 해양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는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거 우리가 또 주목을 받을 만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관광산업에 많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관광산업이잖아요. 목포 연결돼가지고. 목포 케이블카도 보이고 막 하잖아요. 여수도 있고 막 이렇게. 이게 또 뭐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뭐아시아 어딜 통해서? S축, 강원축. 그러니까 그러면 뭐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다 뭐가 또 생겨요? 해망금이죠? 그럼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여기? 요게 또 연결되니까 이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이 남해안 발전 그 프로젝트 발표했죠? 그것도 발표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자고. 다시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77호선이 나왔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그 안 보이는 거는 확대해서라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각선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38페이지 전부 안 되는데 위에서 6번째를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국도 77호선 단절 구간 신안 앞에 해남 하원 여수 화태 백야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25년에 완공한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신안 앞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밑에서 5번째를 보니까 전남도는 오늘 2019년이죠. 천사대교 개통 됐죠. 그 다음 맨 밑에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전남도의 궁극적 목표는 서남해안 관광도로를 통해서 전남에서 경남, 부산을 연결하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이게 또 중요하죠. 남해안 뭐라고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이게 지난 6월에 발표했잖아요. 통과됐죠. 발표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림으로도 보이겠지만 이게 중요하죠. 앞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그림을 보세요. 아까 보고 넘어가야 돼요. 예, 그때 봤고요. 남해안 신성장 벨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선 목포권과 여수권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남해안 연안을 따라서 해양 관광 거점과 이순신 호관광 벨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목포권에서는 이렇게 하고 여수권 마이스 육성이죠. 그래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전남 천안권 관광 활성에 지금이 기회다 나오죠. 그래서 광남 9월달 나오는데 신안 천사대교와 목포 해상 케이블카 많이 나왔잖아요. 해상 케이블카가 길죠. 꽤 깁니다. 그다음 밑에서 이제 7번째 보니까 신안 앞에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 2019년 4월에 개통 예정인데 대표적인 명소가 됐습니다. 또 지금 목포 케이블카 연결되면서 꽤 많은 관광을 찾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보면 40페이지 보면은 신안 위에서 세 번째 줄 신안 천사대교, 목포 해상 케이블카, 그래서 칠산대교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만든 책이니까 칠산대교 개통 언제? 2019년 12월. 작년 12월에 개통됐습니다. 그러니까 꽤 관광객이 되죠. 그럼 밑에 그림 보니까 맨 위에 그림이 뭐예요? 이게 칠산대교. 그 다음에 7시 방향에 있는 게 천사대교. 그 다음에 5시 방향에 있는 게 케이블카. 이렇게 다 연결된 거죠. 칠산대교, 천사대교, 케이블카. 이렇게 다 연결시킨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요거 연결시키는구나. 그래서 연결시키나.
목포를 중심해서 이제 연결시키는 거야. 여수하고 연결시키는구나. 그렇죠? 나중에 향후 어디? 이렇게 S축에서 관광 산업까지. 그래서 새만금도 공항을 키워서 관광 산업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했나요? 이렇게 보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다도해의 나라,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섬 1번지로 손꼽히는 다도해 명소인데요. 지난 2019년 4월 천사대교가 전면 개통되며 전라남도 섬 관광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한 해 동안 약 53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관광지로 급부상. 나그 섬을 이렇게 이었다는 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리 가면은 또 다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관광하기도 좋고 배 타고 안 다니고 이런데 못 오잖아요. 그 차로 다니니까 좋잖아. 지난 2월엔 여수와 고흥을 잇는 연륙연도교도 새롭게 전면 개통됐습니다. 10개 섬을 잇는 39.1km의 해상 교량으로 공식 명칭은 백리섬 섬길, 백리거리의 섬과 섬을 잇는 길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동거리는 84km에서 30km로 이동시간은 1시간 40분에서 30분으로 무려 50분이나 단축했습니다. 명품 해양 관광도로의 새로운 탄생을 알린 전라남도. 하루 평균 1만여 대의 차량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개의 연륙연도교가 준공되며 지역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날씨의 영향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교통이 불편하니까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최근에는 연륙연도교가 많이 개설됨으로써 육지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섬을 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접근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이 아니고 일종의 행복한 일상 만들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륙연도교로 섬 접근성이 개선되자 2026년 개최 예정인 여수 세계 섬 박람회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는데요. 그 바람을 타고 남해안의 관광산업도 본격적으로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여수 돌산과 화양을 잇는 예정된 4개 연도교 사업을 포함하면 모두 11개의 연륙연도교가 놓일 예정. 우리나라의 대부분 육지 지역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관광 수요가 많아지면서 대부분 다 한 번 정도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했는데 아직까지 섬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보고 싶어 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경험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나 혼자만의 아는 것, 내 혼자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가치 중심의 관광 흐름들이 생기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남해안 신성장 벨트라는 사업들이 이제 부각이 되게 됐는데 아름다운 섬들과 유독 푸르고 긴 해안선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남해안. 전라남도는 수많은 해양 관광 자원을 하나로 묶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먼저 영광에서 목포, 여수를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해안 관광도로를 건설. 연안과 섬을 연결하고 전남과 경남을 연결해 남해안권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통합할 예정이죠. 그야말로 남해안 관광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또한 전라남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역사적 인물이 있죠.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 남해안은 임진왜란 당시 12척의 배로 대승을 거두었던 역사적 현장이기도 한데요.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통해 역사 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깃든 13개의 체험형 관광지로 온 가족이 함께 역사를 즐길 수 있죠. 이런 많은 자원들이 집약되어 있고 이 남해안 신성장 추진소의 그런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발전 전략들이 또 전남의 미래 먹거리, 전남의 그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바쁜 일상에 지친 당신. 잠시 도심을 떠나 푸른 바다와 섬을 품은 낭만의 땅 전라남도에서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